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도심 역세권에 고밀도로 집을 짓는 방안을 발표했었죠. 이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해서 지금보다 건물을 2배로 높거나 아니면 2배로 빽빽하거나 그렇게 짓게 하겠다는 건데, 원하던 지역인 도심 역세권의 주택이 늘어나게 되면 참 반길만한 일이기도 한데, 갑자기 이렇게 주택을 늘릴 만한 부지는 있을지, 또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주택이 과연 나올 수 있을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손경제 초대석 시간에 역세권 고밀도 아파트 공급 정책 실효성과 걸림돌은 어떤 게 남아 있는지 전문가 한번 모시고 살펴보겠습니다.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시간에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나봅니다. 1월 24일 일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경제학자와 떠나는 세계 일주 시간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오늘은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실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야, 이 박 실장님 이제는 진짜 국민 가이드가 됐어요. 그런가요? 어이,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해외여행도 나가고 그랬으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해외여행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네.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통틀어서 몇 개 안 돼요.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손경제 이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가 네. 실제로 밖에 나가서 간접 체험할 수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예, 다행입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진짜 네. 사연이 왔어요. 박 교수님한테? 예, 제가 이제 신문 기고 여기저기 하는 게 있는데 거기 예. 밑에는 제 대학교 이메일 주소, 제 어떻게 보면 본 직업이죠. 제 학교 이메일 주소가 있는데 그걸 또 애써 찾으셔가지고 거기다가 정말 장문의 사연을 주셨는데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원생이신데 네. 본인이 아마 관심 분야가 중앙아시아라서 우리 송경제 이진우 기자님과 함께하는 거기에서 중앙아시아는 언제 다뤄주시나 계속 기다리다가 참다 못해 이게 몇 편지를 쓰셨어요. 사실 이전에도 우리 작가님 통해서 아일랜드 좀 달라라든가 이런 분들 계셔서 네. 겨루곤 있습니다만 이번 편지는 너무 장문이고 정말 감동 어리게 너무 이렇게 써주셔서 예, 바로 해드려야겠다 해서 이제 들고 왔습니다. 박정호 실장님도 이제 톡 건드리면 감동 받으실 나이가 되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상하게 이제 점점 여려지는 것 같아요. 감수성이. 그러니까 이분이 이 편지를 이렇게 길게 쓰시면서 얼마나 네. 이건 해드려야 되겠다. 네. 그래서 준비해 오신 나라가 우즈베키스탄. 네, 맞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정확히 어디쯤 있어요? 이게 참 애매한 게요. 이유가요. 지도를 딱 펼쳐놓고 우리가 어떤 국가를 제일 찾기 쉬운 국가들은 대부분 예. 바다와 인접한 국가예요. 왜냐하면 돌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 모양새의 특이함으로 인해서 대충 이쯤 어디 있잖아 이렇게 이제 찾아 들어가는데 네. 우즈베키스탄은 우리 이진우 기자님과 같은 분도 정확한 위치가 어디더라 이렇게 되는 게 이중 내륙 국가라는 곳입니다. 내륙 국가는 뭔지 알겠는데 이중 내륙 국가가 뭐예요? 예, 바다를 가려면 다른 국가를 거쳐서 그 다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두 나라를 뚫고 가야 바다가 그렇죠. 나오는. 예. 어디로 가도 동서남북이 다. 예, 다른 나라가 일단 접해 있고 그 나라를 거쳐야 바다가 가는 그런 걸 이중 내륙 국가라고 불러요. 네. 전 세계에서 이런 이중 내륙 국가가 딱 2개 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이라고 불리우는 저 유럽에 있는 작은 나라. 그건 너무 작으니까 주변이 당연히 다른 나라로 그렇겠죠? 둘러싸여 있어서 그럴 거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하나죠. 야.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위치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저도 우리 송경제에서 여러 나라들 중에서 아직까지 안 다룬 나라들의 어떤 공통점이 2가지가 있는데요. 이 코너에서 다루지 않는 나라들. 아직까지 안 다뤘던 나라. 예. 첫째는 이해관계가 너무 충돌되는 나라들 아직 안 다뤘어요. 대표적으로 미국, 일본, 중국. 왜냐하면 저도 중국 가지고는 우리 1년 할 수 있어요. 네, 제 나름대로 관점에서. 예. 그런데 제가 1년 하다 보면 그때 제 나름대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통계와 뭐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또 개인적인 출장이나 이런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얘기하고 나면 굉장히 반발하시거나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중에는 실제 제가 틀렸어도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는데 또 하나는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거예요.
저분이 이 매스미디어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순간 내 업종이 위축되거나 그럴 수 축소될 있겠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제 코너는 다 같이 즐겁게 해외 한번 가보자 이건데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래서 네. 안 다룬 게 하나 있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각되기가 어려운 나라들 그런 나라는 아직 안 다뤘거든요. 우리와 교류가 많지 않은 나라. 그렇죠. 아니면 당분간 쉽지 않겠다 싶은 나라인데 그중에 한 지역이 중앙아시아였어요. 그래서 안 다뤘었거든요. 네. 바로 그런 이유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쪽하고 교역이 잘 없는 이유는 그들이 만들어내는 생산품이 우리한테 별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필요는 한데 좀 멀어 그래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한국에서 그동안 해외에 관심을 두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우리가 저 나라의 물건을 팔아보자. 그러니까 거대한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죠. 대표적으로 미국, 중국, 그다음에 뭐 인도, 뭐 이런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입니다. 그다음 또 한 축은 동남아 같은 국가들인데 거기에서 싸게 생산해 보자. 이런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 탄자로 끝나는 한 5개 정도 되는 나라들은 전부 인구가 얼마 안 돼요. 오늘 그 제가 다룬 우즈베키스탄이 그래도 제일 인구 많은 나라인데 3천만 명이 끝입니다. 우리 뭐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뭐 파키스탄, 인도 이런 데는 억이잖아요. 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으로서는 가치가 떨어져요. 거기 국민들한테 뭘 팔기에는. 네. 네. 그리고 국민 소득도 굉장히 아직 낮죠. 거기에서 일반 대졸 직원 대졸생들이 이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받은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되니까 네. 우리가 뭘 물건을 견실하게 팔 수 있는 소비 시장은 아직 아닌 거죠. 그렇다고 거기에 더 싸게 팔 수도 없고. 네. 그렇다면 그럼 그렇게 인건비도 싸고 네. 땅도 우리보다 뭐 몇 배 넓은데 네. 그럼 그런 데 가가지고 물건 생산하면 되네요. 그것마저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덜 다뤘던 부분이에요. 그거는 또 왜 안 됩니까? 대부분 이렇게 인건비가 싸고 땅이 넓으면 실제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외국 기업이 오면 땅도 공짜로 줍니다. 그냥 뭐 싸게 분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지세요. 남아요.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 안 가는 이유가 제조 환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전기가 제일 중요한데 전기가 너무 자주 끊겨요. 일종의 단전이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단전됐다 그러면 뭐 지자체 주민들이 뭐 지자체에 민원 넣고 난리가 나죠. 어떻게 단전이 일어날 수 있니?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 나라는 너무 비일비재해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라든가 어디에 갇혀가지고 뭐 2시간 있었다 이런 건 뭐 그냥 뭐 일상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랬네 이런 게 있죠. 이거는 공장 가동해야 된다는 데 입장에서는 가장 취약한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사실 우리나라도 물을 많이 쓰는 게 우리 개개인이 아니에요. 산업용수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중 내륙 국가 대충 감오시죠? 물이 정말 부족해요. 그래서 단수가 또 정말 비일비재해요. 그러면 물 없고 전기 없는데 여기서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첫 번째 의구심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여기서는 물건을 과연 싸게 만들 수 있다라는 프리미엄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게 좀 전에 또 말씀드렸던 이중 내륙 국가. 만들어봐야 바깥으로 수출하는 데까지 한국까지 가는데 돈이 많이 드는군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맞습니다. 물류 비용이 정말 비싸요.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근에 접하고 있는 국가들은 이런 우즈베키스탄의 상황을 알잖아요. 네. 그럼 뭐 받겠습니까? 통행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뭐 우즈베키스탄 이분들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이런 거죠. 요즘도 그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죽 써서 뭐 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 봐야 예. 통행세 받는 저 나라한테 돈 다 가네. 맞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뭐 키르기스탄이나 뭐 다른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과 사실 관계가 되게 안 좋아요. 주변국하고. 네. 어차피 관계는 안 좋은데 또 우즈베키스탄의 상황이 안 좋은 티를 못 내. 왜요?
그랬다가 니네 이렇게 나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받아보고 싶지 않구나. 네, 뭐 물건 이제 안 받을 건가 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 이중 내륙 국가라는 것 때문에 높은 물류 비용 때문에 싸게 만든 것들이 굉장히 발목을 잡힐 때가 많고요. 그래서 우리 반도체와 같은 비싼 물건들은 대부분 비행기로 운송하고 네. 그다음에 값싼 물건들 대부분 뭐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배로 운반하는 게 통상적인데 그게 제일 싸니까요. 그렇죠. 오래 걸려도 예. 배가 안 되니 비싼 트럭 또는 아니면 철도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당연히 물류 비용이 비싸지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삼면이 바다인 게 네.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 수출하기에는 좋네요. 중국으로도 가고 미국으로도 가고 하는 게 너무 좋고요. 잠깐 여담이긴 합니다만 저는 통일되면 예. 중국에게 아주 두둑하니 우리 수수료 받아야 돼요. 중국은 태평양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저 동해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경로가 막혀 있잖아요. 아니면 제주도 남쪽으로 해서 돌아가던가. 예. 왜냐하면 그쪽에 지도 자세히 보시면요. 북한하고 러시아가 맞닥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 북한 영토를 거쳐서 동해로 나가던 네. 러시아를 거쳐서 나가야 되는데 매번 요청을 해요. 그쪽을 같이 쓰자. 뭐 경제 자유구역으로 해서. 네. 근데 우리가 미쳤습니까? 그걸 같이 쓰게? 나중에도.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우즈베키스탄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2019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대규모 개각을 했어요. 정부 조직을 완전히 바꿨는데 수뇌부만 바꾼 게 아니라 장관들 다 바꾸는. 예, 그것도 바꾸고 우리로 따지면 뭐 중기청이 중기부가 되는 것처럼 이런 아주 개각을 다 했는데 조직 개편도 했는데 예. 그때 신설한 게 에너지 및 교통과 이 정도로 번역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제조는 못한다.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이제 이해를 한 거죠. 네. 그래도 거기에 공장도 좀 짓고 우리도 진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속으로 좀 하는 이유가 네. 가끔 거기에 이제 사진도 보고 거기에 있는 분들 가끔 보면 잘생겼어요. 여성분들은 예쁘시고. 예. 그래서 좀 비즈니스 좀 하고 싶어. 저도 처음에 출장 갔을 때 네. 뭐 이런 표현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 후배님한테. 팀장님 옛날에 이제 국책기관에 있었을 때죠. 네. 예, 팀장님 여기 가면 그 김태희 비슷하게 생기신 분이 밭에서 농사짓고 전지현 비슷하게 생기신 분이 뭐 거리에서 노점한다는데 정말 그럴까요? 하면서 막 두근두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 나도 신기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그래요? 가보셨어요? 이게 이제 미의 기준이 조금씩은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객관적인 호남형 아니면 미녀형 뭐 이런 형태에 부합하는 분들도 꽤 계시지만 아닌 분들도 계세요. 그 이유가 여기 이걸 인종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요. 민족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없고 부족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럴 표현이 더 적합할 것 같은데 한 80개에서 100개가 있어요. 그 나라의 인종, 민족, 부족 등등 어쨌든 하여튼 이게 갈래가 갈래가 한 100여 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와 굉장히 가까운 분들도 계시고 이건 거의 뭐 백인에 가까운 거죠. 혈통이 많이 섞인다는 말이군요. 그리고 뭐 우리 그 옛날 고려인 후예들도 여기 많이 갔었고 그다음에 여기 뭐 무슨 족 이런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중에서 저는 다 구분 못하지만 어떤 분들은 지들은 다 알죠. 본인들은. 저기는 미인들이 많은 아니면 미남들이 많은 이런 게 있죠. 그 동네 특히. 예. 그래서 뭐 그런 표현들이 좀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미남 미녀들이 미남들이 많군요. 예. 제가 그런데 이거는 뭐 그냥 한번 표현을 이렇게 해봤어요. 어떤 자동차 관련 회사에 그 전문가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은 그 자기네들은 자동차 관련 회사니까 모토쇼를 많이 이제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토쇼 진행할 때 필요한 그 레이싱 걸들이라 부르나? 이렇게 모델들 분들 있잖아요. 그걸 관리하는 그 팀의 팀장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여쭤봤어요. 우리 모토쇼가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투어를 하니까요. 그랬을 때 그런 레이싱걸 같은 어떤 그렇게 미인 분들은 주로 어느 나라에서 많이 스카우트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진짜 이 우즈베키스탄의 이 미인을 진짜 국제적으로 인정하는지 봤더니 제일 미인이 많은 나라가 벨라루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분 말에 예, 따르면 벨라루스가 제일 많고요. 네. 그래서 제가 벨라루스 관계자를 만났는데 거긴 법으로 자국의 여성들이 해외 취업하는 걸 국가에서 관리를 해요. 워낙 많이 스카우트를 하니까. 그리고 야. 두 번째가 저 중남미에는 당연히 베네수엘라. 예, 거기는 네. 성형도 미인이 많으세요. 어허. 근데 이제 거기 예. 성형 미인은 이제 우리랑 좀 다르게 몸 성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그 글래머가 예. 그쪽에는 미의 기준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저 우즈베키스탄은요 물어봤더니 저희는 안 하는데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미의 기준이 여긴 좀 달라요. 네. 네. 뭐 그렇게 궁금하지까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을 전 제일 많이 받거든요. 거기 진짜 김태희 같은 분이 그렇게 돌아다닙니까? 그래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 이런 거 제일 잘 아실 수 있는 분에게 여쭤본 내용. 꼭 그렇지는 않다. 그리고 네. 글로벌한 미의 기준에서 보면 네. 뭐 그리 높은 순위도 아니라고들 하더라. 네. 전문가들은 그렇다더라. 알겠습니다. 이 동네는 나라들이 이름이 비슷비슷해요. 네. 무슨 스탄으로 끝나는데 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스탄이라는 게. 그게 어떤 이슬람 국가라는 어떤 칭호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이슬람 국가들은 다 맞긴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전통적으로 우리 그 서남아시아에 있는 이슬람 국가하고는 상당히 결이 많이 다릅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요. 서남아시아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술 절대 안 되고 네. 그다음에 담배 같은 기호식품도 사실은 잘 안 받아줘요. 예. 뭐 물담배도 있긴 있지만 그다음에 돼지고기 절대 안 먹죠. 그런데 우즈베키스탄에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예. 술 담배가 엄청 싸요. 특히 보드카 같은 경우는 예. 좋아하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저도 이제 저 출장으로 이제 추운 나라들 가면 보드카를 많이 먹게 되다 보니까 저도 보드카 되게 좋아하는 술 중에 하나인데 이 보드카가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뭐 소주 가격 이런 수준이에요. 네. 그리고 질도 좋아요. 네. 그래서 술 담배가 굉장히 원활하다는 건 이슬람 국가치고는 굉장히 독특한 거고. 그러네요. 그리고 원래 이슬람 국가는 뭐 히잡 등에 이렇게 다 가리고 다니는 게 일반적인데 네. 여기서는 그렇게 그것도 강하지도 않아요. 네. 그다음에 대신 돼지고기는 진짜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뭐 살려고 하거나 돼지고기 요리가 있는 그 네. 메뉴판을 좀 보려고 하면 그거는 없어요. 그래서 주로 드시는 건 역시 양고기, 예. 그다음에 소고기 이런 걸 즐기시는데 이것도 그냥 뭐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즈베키스탄은 이제 우리나라 분들도 여행들을 점점 많이 가기 시작한 대표적인 나라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소고기는 우리나라 소고기와 많이 달라요. 좀 설명을 드리면 저도 원래 닭은 네. 방목해서 키우는 닭이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냥 양계장에서 키운 닭은요, 그 뼈가 그냥 부서집니다. 네. 왜냐하면 활동력이 떨어졌으니까 사실 우리 진짜 닭장 그 안에서만 태어나서 계속 거기서 자라다 보니 네. 뼈가 발달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어릴 때 잡으니까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사실 먹다 보면 뼈가 그냥 우리 딱딱 씹힐 정도로 톡톡 부러지잖아요. 네. 그런데 진짜 방목해서 키운 닭은요, 뼈를 이렇게 딱 쳐보면요, 쇠소리 같이 탱탱 소리가 나요. 그건 쉽게 우리가 씹어서 이렇게 부러뜨릴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육질도 정말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그런데 소는 달라요. 소는 방목해서 키우는 소가 훨씬 맛이 우리 기준이죠, 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고기를 먹어본 분들은 저 넓은 초원에서 이게 뛰어다니면서 키우는 거구나 하면서 딱 생각해서 먹어보면 뭐야? 기대가 큰데. 네, 뭐 이렇게 맛이 없어? 이렇게 돼요. 이게 아주 독특한 게 원래 소는 이렇게 축산업을 전문을 하는 분들이 육질이 좋고 마블링이 많이 생기는 그런 걸로 사료를 줘가면서 그걸로 키운 소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탄자 붙은 다른 나라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 만약에 혹시 출장이나 여행을 가셨을 때 제일 힘든 게 곤욕스러운 게 음식. 소도 맛이 없고. 소도 맛이 없고. 돼지고기는 못 먹고. 돼지고기는 구할 수는 있거든요. 저기 굉장히 큰 시장이나 먼데 가면 구할 수는 있어요. 그 먼데라는 건 그래도 해안가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면 구할 수가 있는데 그게 찾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질이 굉장히 그렇겠네요. 좀 떨어져요. 예. 예. 하여튼 그런 것들이 여기에 좀 특이한 점이다. 그럼 그래서 닭고기를 주로 먹어요?
닭고기요? 닭고기는 못 먹죠. 그럼 무슨 고기를 먹죠? 소, 닭, 돼지를 다 안 먹으면? 아니 양고- 소는 드시죠. 근데 그럼 맛이 별로 없다는 주로 거고. 양고기들이- 양고기죠. 양고기는 품질이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런 특이한 점들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즈베키스탄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특산품이 뭔지, 물가는 어떤지, 뭐 우리나라와는 뭘 주고받는지, 네. 뭐 비즈니스 기회는 뭐가 있는지 이거 궁금했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예. 그럼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나가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부가 역세권의 고밀도로 아파트를 지어서 서울의 주택난을 해결해 보겠다는 정책을 최근에 발표했죠. 사실 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내놨었던 공급 정책들의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바로 당장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 앞으로 여기에 인프라를 꾸준히 갖춰야 살기가 괜찮아지는 이른바 신도시나 택지 개발 지구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이게 또 한참 걸리겠구나 하는 걱정을 함께 해야만 했던 부분이었는데 역세권을 고밀도로 개발한다고 하니까 위치는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다만 그게 정말 될지 또 어떤 걸림돌이 있을지 지금까지는 왜 안 됐는지 여전히 남은 궁금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개발 관련 전문가 한 분을 저희가 찾아서 모셨는데요. 우리나라 최대의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 운영자이시기도 한 부동산 스터디의 강영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스 보셨죠? 네, 봤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급책을 조금 좀 요약해서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번에 최근에 발표한 내용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 접하게 되는 토지들에는 네. 이 토지에 뭐 할 수 있는 용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건축할 수 있는 어떤 기준들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예. 근데 역세권 주변에는 좀 더 높게, 좀 더 촘촘히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적률을 높여주겠다는 게 설명하신 그 부분이군요. 네, 그렇죠. 이번에 특히 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번에 통과를 시켰는데 역세권인 일반 주거 지역에서도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굉장히 완화를 했어요. 지금은 얼마까지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예. 이 역세권이라고 하는 지역들이 보면 일반 상업 지역도 있고 준주거 지역도 있고 2종 일반 주거 지역도 있고 3종 일반 주거 지역도 있어요. 예. 근데 이 비율을 서울에 한 300개 정도에 여기 있는데 보면 한 30, 지하철역으로. 예, 33% 정도. 그러니까 한 100여 개 곳은 2종 일반 주거 지역 또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 지역- 나오자마자 주변에 있는 땅들 집들이 예, 땅의 용도가 2종 또는 3종? 예, 이 지역에서는 최대 용도를 높여도 그 기존 용적률의 2배인 400에서 500%밖에 못 올리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걸 700까지도 올릴 수 올릴 수 있게끔 있게. 예, 그렇게 좀 완화를 더 하는 내용을 포함한 거예요. 지금은 그럼 그 동네 방금 말씀하셨던 2종이나 3종으로 되어 있는 역세권 가면 네, 말씀하셨던 400이나 500%의 용적률을 적용받은 건물들이 올라 있나요? 아니죠. 거기도 이제 주로 대부분 보면 한 예. 200에서 250% 정도의 예. 건물들이 있는 지역을 앞으로 400에서 500으로 고밀 개발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 필요에 따라서는 최대한 700도 700까지도 주겠다. 하겠다. 뭐 그런 의미로 봐야겠죠. 그러면 요약하면 결국은 빡빡하게 더 지어 올리겠다. 역세권 주변은 예. 빡빡하게 지어 올릴 수 있는 지역들을 보다 더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준주거 지역, 일반 상업 지역 외에 일반 주거 지역까지도 확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가용한 서울 주변의 역세권에 음. 최대한 고밀 개발을 해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을 마련해 보겠다. 그런 의지를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말씀하시는 곳은 역세권이라고 하는 게 서울 시내 이제 교통 좀 편한 곳들일 네. 텐데 그 동네에는 낡은 주택이 있다는 건 우리도 늘 보니까 알고 있고 그럼 그걸 밀고 더 아파트를 빽빽하게 지어 올리면 종전에도 됐었을 텐데 종전에도 그래서 낮은 아파트가 올라가는 걸 앞으로는 높은 아파트가 올라갑니다 하면 그렇게 되는구나 이해가 되는데 지금도 낮은 아파트는 아니고 그냥 주택들로 있길래 그거는 왜 그렇지 그럼 지금이라도 낮은 아파트로라도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싶어서요. 근데 주민들이 그런 지역들을 정비하고 개발하는 게 예. 이게 땅이 예를 들어 역세권 주변에 전체 땅이 누구 한 사람 거다. 또는 누구 한 회사 거다. 그러면 당연히 얼른 개발하고 지어 올리면 되겠죠. 네. 근데 그 지역의 주택을 또는 토지를 갖고 있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의 생각이 각기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나는 여기에 집주인들? 그냥 예. 난 집으로 살다가 나중에 내가 여기 안 살게 되면 헐고 여기에다 상가 건물을 지을래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도 있을 거고. 그분들은 다 밀고 아파트 단체로 지읍시다 여기에 동의 안 한다는 말이에요. 생각이 다 각자 다른 거죠, 지주들마다. 그래서 그런 뭐 밑그림들도 딱히 있던 건 아니었고, 실제로 밑그림이 있었던 지역들도 있어요.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라고 해서 10여 년 전부터 추진해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주민들 반대로 무산돼서 안 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지주들의 생각들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역주변이 다 일률적으로 아파트가 지어질 수만은 없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왜 자꾸 그동안 왜 안 됐습니까를 엿주는 이유가 이번에는 된다라고 하는 게 정부에서는 용적률을 높여주면 그만큼 빽빽하게 올릴 수 있고 예전 같으면 집 2채를 지을 수 있는 땅에 뭐 3채, 4채가 지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밀고 다시 지을 때 이른바 표현하신 지주들, 땅 주인들은 아파트가 더 많이 생기는 거니까 이번엔 동의하시겠네. 돈이 더 생기는 일이니. 그러니까 유인을 만들어주는 거죠. 예. 300개 역 주변을 전부 다 그렇게 빡빡하게 예. 이 건물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 그 판을 만들어 놓고 예. 그 중에서 지주들이 가지고 의지를 보이는 곳들은 이 내용에 따라서 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빠르게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뒤에 서포트하겠다. 어떤 그런 법정 그 체계를 만들어 놨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보통 어떤 지역에서 우리는 이거 다 밀고 아파트로 단체로 지어 올립시다라고 합의를 하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분은 좋은 생각이야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니야 나는 여기에 다시 상가 같은 거 지어서 노후를 보낼 생각이었어. 또는 아파트 생기면 좋지만 나는 지금 1층, 2층에서 월세 받는 걸로 먹고 사는데 이거 아파트로 바뀌면 월세는 어디서 나오겠어? 안 돼 하는 분들도 있을 듯하니 100% 동의는 언제든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몇 % 동의하면 그게 추진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낡은 건물 헐고 또는 멀쩡한 건물을 할 수도 있어요. 헐고 또는 빈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지금 이번에 이 시행령을 개정하고 한 이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 하라만 이걸 딱 규정한 건 아니고요. 뭐 재건축으로도 할 수 있고 재개발로도 할 수 있고 또는 일반 시행사업으로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틀을 만들어 놓은 거지 몇 % 동의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동의를 몇 % 좀 받아야 그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뭐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었던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거는 또 이 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 공공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 요건 자체가 일반 재개발 사업보다 굉장히 낮더라고요. 토지 등 소유자 50% 또는 66.7% 3분의 2 이상이면 할 수 있는 사업 방식도 있고요. 아니면 이 조합을 지주들,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어서 재개발 사업으로 간다고 하면 4분의 3, 75%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100% 시행 사업으로 간다고 하면 땅을 전체를 매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안 팔겠다는 분이 계시면 어려워. 그 알박기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할 수 있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내용에 따라서 동의 요건들은 다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혹시라도 사업성이 안 나와서 팔아봐야 돈이 안 되는데 이 마을을 어떻게 밉니까 하는 게 있다면 좀 더 빽빽하게 높게 지을 수 있게 하겠다. 사업성은 나올 수 있게. 이윤을 훨씬 보장해 줄 테니 집을 좀 빨리 접어라. 이제 그런 밑밥을 좀 깔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도 하면 사업성이 생기겠네라고 해야 생각할 수 있는 곳이 꽤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변수가 좀 있겠습니까?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까지 안 됐던 이유하고도 어떻게 보면 맞닿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역세권의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을 공공이 일부 환수하겠다. 공공이 환수해서 뭐 하겠어요? 공공임대주택들 아니면 공공분양주택으로 쓰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주택들 공급해서 이제 결국 시장의 공급 물량으로 임대주택 공급 물량이든 분양주택 공급 물량으로 넣겠다. 어떤 그런 방향에서 이런 것들을 추진해 왔는데요. 이게 벌써 제가 이런 개념의 개발 사업을 서울시의 보도자료로 접한 게 벌써 한 11년 된 것 같아요. 2009년 이때부터 왔던 것 같으니까. 예전부터도 이런 아이디어는 있었어요.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는 개념을 뭐 지금 당장 2021년에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적어도 한 12년 전부터 얘기를 해왔던 건데 우리가 이 주변에서 이렇게 익숙하게 느끼지 못했던 건 뭐냐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성과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많지 않았느냐? 이게 이미 처음 이런 것들을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시범 사업도 추진을 했었고 이후에는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한 뉴타운 지역에서 네. 1차 역세권, 그러니까 역 기준으로 해서 250m 이내 반경 당시 기준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용적률을 높여주고 그 용적률을 임대 아파트랑 나눠 갖자 네. 조합이랑 그러면 개발이익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왔었는데 그게 번번이 잘 안 됐어요. 주민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이걸 하면 얼마나 추가 부담금이 줄어들 것인가. 예. 예, 이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정비 계획을 이렇게 바꿀지 말지를 정하자를 그 당시에도 다 한참 시뮬레이션을 조합마다 했었는데 기존에 지을 수 있는 것보다 10채를 더 지을 수 있게 허가를 해줄 테니 네. 그중에 5채는 지어서 알아서 파시고 한 5채 정도는 나라에다가 원가에 주세요. 토지는 무상으로 기부 체납하고 건축비는 표준 건축비로 매일 예, 입한 이런 그런 형태였거든요. 거죠. 예. 근데 대부분의 조합들이 안 했어요. 물론 추진한 곳도 있고 네. 안 한 곳들이 근데 더 많아요. 안 안 한 한 것도-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 용적률을 높인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거에 내가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지을 집에 어떤 주거 만족도가 쾌적성. 예, 쾌적성이 조금 떨어지는 집이 될 거란 얘기인 거죠. 동간거리도 되게 좁고 용적률이 높다는 얘기는 빡빡하다는 얘기니까요. 네. 10명이 살 수 있는 어떤 면적의 집인데 그 집에 20명이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고 하면 그만큼 더 빽빽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재개발과 재건축과 같은 정비 사업은 내가 지을 집을 같이 짓는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추가 부담금을 덜 내고 짓느냐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진 집이 만들어진 좋은 것도- 집이 얼마나 나에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큰 효용을 줄 것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분들한테는. 예. 근데 이제 용적률을 그렇게 높여준다고 하면 내가 추가 부담금은 조금 덜 내서 좋긴 하겠지만 앞으로 내가 20년이고 30년이고 살아야 되는데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러니까 좀 더 쾌적성이 덜한 상태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면 그건 싫은 거죠. 그러면 집값도 덜 오를 테니 그렇죠. 차라리 지금 잠깐 그 부담금 조금 더 내고 쾌적하게 지으면 네. 1, 2년 살다 보면 그 이상 집값 오르는 폭을 생각하면 그 계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말이군요. 이제 이게 뭐 주상복합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의 비교라든가 여러 형태로 가치가 어떤 식으로 변해왔는지 예. 또 비교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이제 자료들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이 조합 방식으로 가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이 역세권 고밀 개발하고 맞물리면 제한적으로 어느 지역들은 받자 네. 하는 곳도 있을 거고요. 아니야, 우리는 그냥 원하는 대로 가자 이렇게 선택하는 곳들도 있을 거고 좀 선택지들이 갈릴 것 그럴 같고요. 것이다. 예. 근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 있죠. 예를 들자면 지주들이라고 하면 뭐 땅 뭐 몇백 평씩 갖고 있는 몇 분이 모여가지고 이 지역에 역세권 고밀 개발을 해요. 이분들은 여기에 건물 헐고 아파트 지어서 사실 분들이 아니잖아요. 부어서- 어떻게 보면 비싸게 다 지어서 팔고 나가면 되잖아요. 네. 예, 이런 분들은 이 지역에 뭐 장기적으로 얼마나 쾌적한지 안 쾌적한지 별 고민. 퀄리티 있는 고급 주택이 지어지는지 별로 중요치 않아요. 한 채라도 더 많이 비싸게 팔아서 내가 돈을 많이 가져오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주 사업들 같은 경우는 반색을 하겠죠. 예. 그럼 서울 역세권에 실제로 이제 땅 주인들이 잘게 쪼개져 있는 주택가는 여러 구민들이 남아 있고 네. 역세권에 있는데 마침 큰 땅들이 덩어리 땅들이 있는 곳은 그 서너 명만 합의해서 하면 되니까 네. 그분들은 할 가능성이 높다. 예, 이거 얼른 받아먹으려고 하겠죠. 제가 용산구에 거주하는데요. 예. 용산 제 집 근처에만 하더라도 벌써 2개 사업지가 지금 말고요. 좀 앞서서 시행했었던 서울시에서 추진했었던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라고 있어요. 예. 이제 이 사업 시범 사업지가 바로 인근에 있고 그다음에 음. 또 인근에 하나 지금 시범 사업지 이후에 지어지고 있는데 이 지역들도 어떤 형태냐면 이미 지주들 그러니까 네. 땅 작업이 다 끝나 있었던 지역들이에요. 또는 모자란 땅은 사들여서 어쨌든 큰 덩어리 땅으로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다른 거 시행 사업을 하려고 땅을 만들어 놨었는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오니까 네. 얼른 이거 시범 사업 신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빨리 그렇게 해서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었던 거고 또 다른 사업자 하나 같은 경우는 회사가 가지고 있던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던 건물을 부수고 거기에다 그냥
이 청년 주택을 지은 거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지주 작업들이 정리되어 있는 사업지들 같은 경우는 될 수도 있고. 예, 요거 얼른 받아 먹어서 빨리 지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역별로 상황별로 다를 것 같다 그 말이군요. 네. 근데 이제 요번에 발표된 내용은 그 지역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역세권 지역이 뭐 일반 상업 지역이나 이제 이런 지역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2종 일반, 3종 일반 주거 지역들 딱 가서 보면 그렇게 큰 길가도 아닌데 역은 있어. 이제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역은 있는데 조금 나가면 골목길에 그냥 다닥다닥 네, 그렇죠. 다가구 그런 지역에서도 역 주변에 일부 가면 와 여기는 왜 이렇게 빽빽하게 짓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일부 나올 수 있을 거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합의가 되면.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공급 문제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 강 대표님은 그 이번에 나온 게 최선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야,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는 제안이 좀 있으십니까? 이게 뭐 이런 어떤 법안을 만들고 일단 입법을 하신 분들도 이게 최선일 거다 생각해서 하셨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시그널을 되게 공급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좀 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정비 사업, 어떤 역세권 고밀 개발을 통해서 지어지는 집이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가 그런 집을 사실 분양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장기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을 갖고자 하는 그런 니즈하는 수요들이 시장에 많잖아요. 이사 가기 싫고 이사 가기 어려우니까. 네, 근데 일단 역세권 주변에 이런 주상복합 아파트들은 그런 수요에서도 사실 살짝 비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요? 왜? 주로 보면 이제 역세권 이런 아파트들은 아파트가 없고 주로 이제 소형 오피스텔이라든가 원룸들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지어지잖아요. 예. 이제 그런 주택을 내가 분양받아야 될 집이라고 생각들은 보통 안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해 주셨던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이 정책으로 지어지는 결과물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작은 주택들이에요? 이제 그거는 사업 계획들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방향이 그런 식으로 만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소형주택이라든가 그러니까 정부가 바라고자 하는 용적률을 늘려서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주택이 이런 소형주택들 중심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네. 조금 약간 그 지금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수요층들 이 분들이 생각할 때는 많이 아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네. 방금 그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시장에서 기다리는 분들은 최소한 3, 4인 가구들이다. 네. 라면 그들에게 맞춰서 짓는 것도 시장의 원리일 테니 네. 재개발 조합이든 어디든 고민하다 보면 야, 여기는 원룸 해봐야 뭐 여기는 수요도 많지 않을 거고 오히려 3인 가족, 4인 가족, 5인 가족들의 수요가 시장에서 정말 많다면 그분들에 맞춰서 짓지 않을까요? 그 계산하는데 좀 변수가 생겨서 수요는 3, 4인이 많은데 우리는 그래도 1인 가구 사는 곳을 지을 수밖에 없네요 하는 변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까지 역세권 고밀 개발 사업을 통해서 공급된 아까 얘기했던 예. 그 시범 사업지들 이런 곳들의 주택들이 보면 그렇거든요. 1인용 원룸 또는 이제 방 하나 정도 있는 분리형 투룸 네. 또는 아니면 방 3-4개 정도 있는 주택을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는 쉐어하우스 이런 형태의 주택형을 가지고 공급들을 해왔었거든요. 앞으로 이제 그런 식의 공급이 되면 막 이제 그런 거죠. 지금 공급의 시그널이라는 게 결국 이렇잖아요. 지금 보면 너무 배가 고파 죽겠어. 식구들이 배가 고파서 막 엄마 밥 주세요 하는데 엄마가 알았어 내가 가서 쌀 사올게 하고 엄마의 마트를 가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 용적률 역세권 고밀 개발하겠다는 거는 지금 마트 가는 정도인 것 같아요. 쌀 사러. 근데 이제 밥 먹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죠. 애들이 다 집에서 엄마가 왔어. 근데 엄마가 장바구니를 딱 열었는데 아빠 맥주랑 술안주가 딱 나오는 거야. 표현이 약간 조금 그런데 아빠를 사실, 좋아하는데. 네, 그렇죠. 근데 이 지금 배려계층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소형 평수 주택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장애인이나 노인과 같은 배려계층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주거복지 로드맵이라고 정부가 추진해왔던 예. 이 정권 초부터 추진해왔던 이 주택 관련된 정책들이 있는데 이 범위 안에서 있는 주택들이 이걸로 채워지게 되면 그쪽은 되게 돈독해지겠죠. 그분들은 편할 텐데. 네, 한편으로 지금 아까 이진우 기자님께서 제게 질문하셨던 공급 문제는 해결될까?
지금 그 공급 물어보신 거 아니잖아요. 분양을 기다리고 있고 뭐 지금 청약가점이 몇 점인데 내 아파트 좀 사고 싶은데 살려고 해도 매물도 없고 너무 비싸고 좀 어떻게 도심지 안에 내가 살 수 있는 우리 가족들 살 수 있는 예, 그렇죠. 그런 네. 어떤 적어도 한 20평대 이상의 주택이 나올 거냐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 공급을 채워줄 수 있느냐. 선행되는 시행령이 개정이 됐으니 이제 앞으로 이 안에 사업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업 계획들을 인허가를 해주면 좋을 텐데 네.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인허가의 몫이니까. 근데 2인, 3인 살 수 있는 20, 30평대 지은데 인허가를 잘 안 해줘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궁금함으로 남아 있는 게 예. 과거에는 원룸들이 모자라고 1인 가구가 인기가 있어서 단위 면적당 더 분양가가 높을 것 같으니 그걸로 빽빽하게 지은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를 알아야 네. 앞으로 20, 30평대가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질까가 상상이 될 듯해서 네. 왜 그랬었어요?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묻고 싶은 거죠. 아니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더 끝도 없어요. 왜 더 끝도 없냐면 아니 왜 열심히 하려고 했던 재개발 구역들은 해지하셨어요? 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재건축 사업장들은 인허가를 안 해주고 계세요? 이제 끝도 없이 그 질문은 갈 수 있는데 네. 예, 그거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음. 제가 뭐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일종의 부탁인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시장의 수요층들은 기다리고 있으니 네, 그런 걸 많이 진짜 짓도록 공급 하자. 시그널을 주려고 한다면 음. 뭐 단순히 숫자 음. 막 엄청 많이 지을 것처럼 엄청 많이 지을 것처럼 숫자로 얘기하면 겁이 나요. 왜냐 똑같은 정해져 있는 지을 수 있는 면적은 정해져 있는데 숫자가 많다는 얘기는 다 원룸이라는 얘기밖에 안 돼. 잘게 쪼개니까 많은 거죠. 딱 봤을 때 여기는 진짜 3, 40평대가 많이 얼마 정도는 나오겠네요. 용적률하고 세대수 계산하면 대략 세대당 면적이 나오거든요. 나오죠. 그럼 여긴 몇 세대 정도 되겠구나. 여기 청약 기다려야겠다. 사람들이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보면 그런 계산이 안 나오는 이것도 원룸이란 얘기네. 여기도 그러면 배려계층들을 위한 주택을 많이 짓겠다는 얘기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는 사례들이 이제까지는 많이 있어왔기 때문에 허가 과정에서 저희 네. 여기다 20, 30평짜리 10채 지을까요? 10평짜리 원룸 30채 지을까요? 하고 가면 네. 30채 지으세요라고 하는 쪽으로 허가가 그쪽으로 유도된 측면이 있어서 그렇다. 네. 그런 거 하긴 좋잖아요. 10평 30세대가 아니라 앞으로 30세대를 공급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분양 물량 30세대인가 싶었지만 사실은 알고 보니 임대 아파트 30개면 약간 좀 다른 느낌이 오는 것처럼. 그걸 조합해서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허가 시행 과정에서 관청이랑 그동안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좌우됐던 측면이 강한 모양이군요. 네. 그 힘을 들고 있죠. 아하, 네. 알겠어요. 역세권의 고밀도 아파트 대책은 앞으로 잘 되려면 그러면 이분들이 잘 합의가 돼야 되고 이분들이 잘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집값도 꽤 유지는 좀 돼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그리고 실제 수요와 잘 맞아 떨어져서 실제로 공급되는 채수 자체는 적더라도 수요가 맞는다면 그걸 받아들이는 정책 방향도 좀 생겨야 될 것 같고 그런 제언이군요. 네. 이게 또 하나 약간 좀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네. 주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순식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토대로 해서 지어지는 주택이 몇 년 뒤에 나오겠어요. 한참 걸리겠죠. 얼마나 지금 시작하면 얼마나 걸려요? 재개발을 제가 관찰을 고려 안 해봤어요. 일단 집 짓는 데만 하더라도 3, 4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철거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뭐 사실 앞으로 얼마 뒤에 이게 사업 방식이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간다고 하면 10년 안에도 사실 보기 힘들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방향 자체도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방향으로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 공급이 부족하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가격도 되게 문제가 심하잖아요. 네. 근데 아쉬운 점은 이런 주택 정책, 특히 이제 공급에 관한 정책은 좀 중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어떤 정치인의 어떤 정책 방향에 따라서 너무 급격하게 일로 갔다, 절로 갔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보면 대도시 시장은 10년짜리 계획으로 서울시라고 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서울시에 재개발할 곳들이 이만큼 있는데 사업이 끝나면 끝난 곳은 계획에서 빼고 해야 될 곳들은 추가해서 넣고 이것들을 계속 반복하도록 해놨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난 10년간 제대로 작동을 안 한 거예요. 시장이 바뀌면 어떤 시기든지 다 예. 올스톱이 된다. 예, 이게 그 방향에 따라서 많이 훅훅 갔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중장기적으로 좀 그런 어떤 흐름을 잘 생각하셔서 추가할 곳들은 필요에 따라서 추가할 곳들은 추가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매년 적정 물량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정책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면 좋겠네요. 부동산 스터디의 강영훈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요일 아침에 함께하신 손에 잡히는 경제 재밌게 잘 들으셨어요? 예, 저는 또 내일 아침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휴일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